누구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다소 답답한 얘기지만 또 알아야 당하지는 않겠죠.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또 사전 방지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네, 이거 벌써 많이 다뤄주셨다, 그죠, 정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네네. 지금 어디까지 이 얘기 나온 지 벌써 한 2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네.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서 피해자의 신청 건수 1,823건 중에 938건을 가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또 경매와 공매가 개시되어서 보증금을 환수받았다면 피해자가 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에 대해서 이번에도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피해자로 결정된 총수는 24,66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항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다라고 예. 했을 때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최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을 네.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내가 만약 경매나 공매라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가 대부분 20, 30대로 굉장히 젊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월세보다는 뭔가 돈 모아가지고 전세로 옮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보증금 피해가 상당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10월 기준에 피해자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요. 20대가 25.7%,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의 차지하는 2030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수치인데요.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한국도시연구소가 2020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구 중에 11%가 넘는 수치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함은 4평 이상의 집에서 살고 있을 것 그리고 뭐 통기 시설이라든지 황분 시설, 그러면 수도 시설을 갖춘 곳에 살고 있을 것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되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11%가 넘는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더욱 심각한 건 서울의 상황이었는데 서울 청년들의 17% 이상이 또 이런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몰리는 만큼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이 이 전세 사기에 타겟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 뭐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 구제한다.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전세 사기범들한테서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게 뭐 이상적인데 보나마나 이 인간들이 뭐 환수될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다 벌써 어디 해놓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환수액이 10% 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2조 5천억 원이 네.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환수된 금액이 1,900억 원 정도로 한 8%의 비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결국엔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겠죠. 안 그러겠죠. 차명 계좌나 대포 네.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 돈들을 추적해서 추징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사기의 또 특징이 있는데
범죄 시점과 범죄를 인지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된 줄을 모릅니다. 모르죠. 전세 기간이 만료된 2년에서 4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네. 피해자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이미 범죄 수익금들은 뭐 소비되거나 아니면 은닉되거나 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법령 미비인데요. 기소 전에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환수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건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범죄 수익금 환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의회 판결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50대. 그런데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 사기 혐의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의회 판결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간 무자본 갭 투자로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9개 건물을 사들인 후에 지금 임대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전세 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최 씨는 재판에서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하던 그때에는 경제적 사정이 이렇게 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을 뭐 사기를 칠 고의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책 규정들이 자꾸 바뀌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게 되면서 지금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것이죠. 네. 결국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을지언정 네.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결국에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은 최 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보통은 사기죄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것이 고의를 입증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돈을 빌릴 때 내가 이것들을 갚지 않겠다 혹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지만 사기가 인정되는 것인데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 돈을 갚지 않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초과해서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것 자체는 미필적으로나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돌려주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최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시 법원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15년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이고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현재에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런 형태의 임대 사업을 벌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종을 울릴 만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사기 혐의가 입증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된다고. 그럼 보통 이제 일상에서 왜 돈 빌려주고 돈 다시 받으려고 할 때 그 돈 빌린 사람이 계속 연락이 되거나 꼬박꼬박 연락 받으면 이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라면서요. 맞아요. 연락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논외고요. 네. 결국에는 빌릴 당시에 만약에 채무 초과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그러면. 빌린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입증도 입증이지만 결국 판사 마음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잘못했네요 말을. 예.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이게 법이 너무 물렁물렁하구나. 돈으로 못 갚으면 그는 몸으로 때우든지 평생 빵에 살든지. 그래서 나 하나 들어가고 자자손손 먹여 살리려면 그 짓거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번에 이 15년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경기도 안산에서 70억대 전세 사기 아직도 뭐 계속 이런가 본데. 요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검찰에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은 경기 안산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서 A씨와 A씨의 아내 건물 관리인들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A씨 부부는 단원구에 있는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147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1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70억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애초에 이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좀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다 부동산 중개업소 끼고 할 텐데. 뭐 중개업자를 끼고 할지라도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그러게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에서 기소된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상식을 가지고 글쎄. 지식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예, 말씀을 드린 맞아요.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드릴 것은 좀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조심할 것들이 뭐가 네네.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지라도 등기는 하나거든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내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겠다. 이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그 임차 보증금이 총 얼마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선순위 임차인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나의 몫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의 건물의 시세가 얼마이고 시세 대비 얼마만큼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소유주나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주에게 해당 문서를 좀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건축법 위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네네. 좋은데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확인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이다. 이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 위반된 건물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세 그 대출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다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소유주가 이것들을 만약에 변제하지 않게 되면 공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탁부동산입니다. 소유주가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부동산에 신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 내가 누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느냐, 소유주와 체결해야 되느냐,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되느냐 헷갈리실 텐데 반드시 신탁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신다면 네.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문서로 남겨두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소유주와 단둘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체결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저 임대 기간 중에 집주인 바뀌면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예. 세입자는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게 불안하고 싫으시다. 예.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 해지하겠다고 하시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